다른 세계에서 눈을 뜨는 상상을 해보세요. 커피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주먹과 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어. 이제 당신의 김건, 강인한 총잡이, 완벽한 조준을 갖춘 전문 킬러, 항상 입술에 담배를 문 채 얼굴에 흉터가 있고 다리가 달린 미트볼처럼 생긴 개를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메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대머리 노인들 모두가 자신이 무술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결투는 이곳에서 치료나 폭발로 끝이 납니다. 총알과 칼날이 엉망인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날아다닌다. 그리고 총격전과 미친 섹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의식에 휩싸인 가운데 그저 개에게 간식을 사주고 싶었던 한 남자의 손에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 우리의 구세주는 작은 개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원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는 이 세상을 비꼬는 말과 화약, 그리고 치명적인 귀여움이 가득한 사격장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두운 곳에서 기어 나오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 날씨 참 좋다고 말하네요.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 얼굴에 흉터가 있는 주인공은 누군가에게서 자신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묻는 소리를 듣는다. 금발 남자가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자신이 떠나느냐고 묻고 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숨을 가쁘게 쉬며 그는 다른 남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다고 말한다. 우리 주임은 조용히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아직 사과할 시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너무 시끄럽다며 총을 한 발 쏘았다. 갑자기 작은 강아지가 그의 옆에서 짖으며 그의 주의를 끌었다. 통통한 강아지가 땅바닥에서 뒹굴며 웃는 얼굴로 아주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다. 나이든 남자가 자기 작은 친구가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물어보네요.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는 강아지가 배고픈지 궁금해하며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제안한다. 자신의 이름은 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걸어 나가면서 그의 코드명이 배틀데몬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최고의 암살자. 그는 아이가 학교를 빠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리를 지나가고 엄마는 아이가 행동 잘하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현장을 지켜보며 자신의 작은 친구를 위해 간식을 사줄까 고민하고 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에 박물관에 관한 스팸 메시지가 뜨자 그는 이것이 새로운 임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조금 지나자 햇빛이 평범한 편의점에 내리쬐었다. 그는 개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며 쪼그려 앉았고 보이는 모든 것을 사기로 결정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워진 우리의 주인공은 이 중얼거림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한다. 그 남자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김 씨는 그가 불평하는 건지 아니면 그와 이야기하는 건지 묻는다. 그러자 서 있던 남자가 네라고 확인했다. 김의 시선을 사로잡은 채 눈에 머리카락이 들어간 암살자는 계획대로 그를 제거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말한다. 곧이어 그는 1번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1번은 그 후로 욕설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주인공은 이 세상이 꿈을 꾸기에 너무나도 야만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 죽음이 무의미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제거당했다고 하면서도 지옥에서 그 바보에게 복수할 거라고 덧붙인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는 눈을 뜨면 자신의 강아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 그는 갑자기 귀여운 강아지를 보다가 어느 낯선 남자의 반짝이는 대머리 머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사랑하는 총잡이는 갑자기 나타난 이 기묘한 인물을 보고 머리를 감싸주며 벌떡 일어나더니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확신하며 방금 죽었는지 물어봅니다. 강아지가 걱정되던 그는 강아지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 갑자기 스님이 일어나더니 코에 손을 얹고 오랜만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했다. 대머리 남자는 구세주가 마침내 자신의 부름에 응답했다고 주장한다. 주변을 둘러보던 우리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다며 소리치는 것을 발견한다. 완전히 어리둥절한 그는 이 모든 소음에 의문을 품고 멈춰섰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의 앞에 나서며 구세주를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블러디 브라더스의 다이독의 첫 번째 원로라고 소개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구세주 같은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바라보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머리 남자는 자신들에게 임무가 있다고만 말한다. 젊은이는 무슬림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총잡이는 고개를 들어 이 정복이라는 것에 완전히 당황한 채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곧 김씨는 이 세상이 자신이 알던 곳이 아님을 깨닫는다. 사실 그가 정복해야 할 다른 차원의 세계가 바로 메롬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아무래도 소환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이상하네요. 그는 조용히 앉아 자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곧 우리의 영웅이 모두 미쳤다고 말하자 그 미소들은 사라져버린다.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움켜쥔 채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의아해하며 이곳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단호하게 일어서서 암살자는 심각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에 총살당한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데려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가 자신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을 혼란스럽게 하다. 우리 주요 인물은 아니라고 말하고 어르신은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합니다.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운다. 누군가가 주인공의 태도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이것이 진정한 구세주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덧붙인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사실은 그 어른이 대머리가 아니라 평생 머리카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새로 등장한 사일런트 버너에게 감탄하며 숨을 죽인다.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럼요. 여기 텍스트의 줄 바꿈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된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곧 새로운 캐릭터가 주인공 앞에 나타나 주인공이 그렇게 무신경하게 굴어서는 안 되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먼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 교단 수장 세리오가 연기 웅장한 등장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총잡이는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을 소환한 늙은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꼿꼿이 선 채로 그는 노인에게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최고의 암살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입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장로가 급히 뛰어들어 구세주에게 컬트 지도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놀랍게도 머리를 묶은 남자는 괜찮다고 말하며 이 일을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그는 도전을 내걸었다. 김이 이기면 컬트 리더가 되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은 지혜를 전하려 하지만 회색 머리의 남자가 말을 가로막으며 이 생각은 끔찍한 것이라고 말한다. 총잡이는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입을 다물게 했다. 눈을 크게 뜬 채 그는 어디서 오는지 완전히 몰라 당황하고 있다. 곧 그는 패배하면 지옥을 벌할 준비가 된 노인을 보고 위험을 깨닫는다. 그는 암살자 시절에도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싸움의 귀신이라 불리는 노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쓴다. 그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준비가 되었는지 묻자 주인공은 늙은이를 위해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앞선 남자는 비웃으며 자신과 얼마나 건방진지 두고 보라고 하고 김씨는 이에 맞서며 이건 말싸움이 아니라며 먼저 한 방 먹일 기회를 준다고 말한다. 멀리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더니 그는 바람 속의 속삭임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주인공의 얼굴은 빠르게 창백해지며 눈앞에 나타난 노인이 마치 총알처럼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망치처럼 무거운 주먹이 그를 향해 날아온다. 곧 충격이 그를 덮쳐 뒤로 날아가게 한다. 타격으로 인한 에너지 폭발이 김을 벽에 부딪히게 한다. 충돌하자마자 그는 그곳을 파괴하며 충격으로 인해 금이 갔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노인의 엄청난 힘을 보여준다. 겁에 질려 멍하니 있던 주인공은 피를 토하며 맞은 부위의 통증을 느꼈다. 사이비 교주인 그는 가장 간단한 공격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다가온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과연 그의 구세주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한심하다고 칭하고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끌기 전까지는 죽일 가치조차 없다고 말한다. 주인공의 강아지가 공격자의 다리를 물려고 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당황하여 쓸데없이 위험하니 개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애완동물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하며 후회할 거라고 말하지만 옆을 보니 친구와 가족이 벽에 부딪혀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그는 가족들이 땅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백발 노인은 주인공을 지하 감옥에 던져 넣고 늑대에게 먹이로 주라고 명령했고 대머리는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질렀다. 총잡이는 이 개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자신의 강아지를 건드리면 그 남자는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남자는 자신이 정말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을 품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당당하게 서서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대머리가 된 남자는 짜증난 듯이 그저 주인을 도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종파의 원로 지도자는 이상한 무언가에 시선이 끌려 도발자를 바라본다. 대머리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리더는 그 물건이 특이한 물건임을 인정한다. 주인공은 이어서 무기를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선언한다. 총성이 울리고 화약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운다. 둘 다 발사체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본다. 회색 머리에 수염을 기른 남자. 그 물건의 용도가 뭔지 궁금하네. 갑자기 그의 머리에 총알이 박혔다. 발드 이글로 알려진 장로에게 질문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리더의 피를 보고 충격을 받은 리더의 몸이 쓰러지며 충격파를 일으켰다. 겁에 질렸어. 그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수염을 기른 남자는 리더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지만 곧 암살자들을 놓칠 수 없다며 모두가 공격하라고 소리치며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른다. 전투의 함성을 지르며 모두 주인공을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그는 모두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그는 아직 무기한 자루를 더 가지고 있다. 총소리가 들린다. 펑! 천둥처럼 총알이 공격자들을 향해 날아간다. 그는 그들이 모두 엉뚱한 사람에게 해코지했다고 말했어요. 김건의 활약으로 학살극이 시작된다. 사상자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급증했다. 총알은 정밀하게 발사되어 항상 머리를 정확히 맞힌다. 대머리 노인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는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한 남자가 이미 패배했음을 경고하며 사과하는 장면을 회상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는 은혜와 함께 차분함이 곁들여진 것이라고 경고한다. 주먹이 감자 자루처럼 쓰러지는 녀석에게 꽂힌다. 강한 손이 또 한 번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주인공, 짧게 머리를 넘긴 그는 복수도 메뉴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너무 빨리 끝나서 좀 실망한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군가 젊은 남자에게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제 혼자가 된 그는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모든 게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 사람이 자기조차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보처럼 행동하는 건지 묻는다. 그는 과연 누가 가장 강한지 알아내고 싶은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폭죽 소리처럼 큰 소리가 들려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를 때려. 앞에 있는 남자는 자신이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해도 주먹만으로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네. 무릎을 꿇은 채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다. 그는 다리를 쏘는 대신 말을 했어야 했다고 말한다. 웃고 있는 남자는 그 총격이 가벼운 것이었으니 그냥 과장하는 거라고 주장한다. 우리 주인공은 신음소리를 내며 중얼거린다. 남자는 손가락 하나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말한다. 고통에 시달리며 땀을 흘리는 주인공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붉은 불빛과 교활한 미소를 띠며 대머리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며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다. 주인공의 총열에 햇빛이 반짝인다. 대머리 노인은 팔을 스치는 총알에 고개를 들어 올린다. 주인공은 여기서 누가 제일 강한지 정말 알고 있냐고 묻는다. 필사적인 대머리 남자는 그에게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하며
단 그의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한다. 시간이 흘러가고 노인은 대담한 표정으로 좌석이 얼마나 편안한지 묻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지금 총을 쥐고 있고 컬트 지도자의 작은 개는 부지배인으로 승진했다. 총알이 씨굽고 있는 대머리 남자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간다. 그는 상처에서 열기를 느낀다. 짜증이 난 총잡이는 집에 가고 싶을 뿐인데 혹시 길을 잃은 거냐고 묻는다. 자신을 쏜 사람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 일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어르신은 돌아갈 방법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겉으로는 모두 밝은 척하며 사실은 정말 모르겠다고 노래하며 진작에 말했어야 했다고 후회한다. 그는 대머리 남성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누며 그를 지옥의 늙은 지도자의 품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한다.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가득 쓰여 있으며 그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짜증이 난 주인공은 코를 꼬집으며 노인에게 가라고 말한다. 대머리 남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자 주인공은 곧 그를 끝낼지 고민한다.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한숨을 쉰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놀라며 열어보고 고장난 줄 알았다. 그는 누군가가 버섯 3개를 정복할 기회를 제안하는 기묘한 메시지를 발견한다. 그는 죽기 전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라고 인식하는데 그 메시지는 스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가 책을 읽으면서 짜증이 솟구친다. 그는 타이핑을 시작하며 왜 자신이 응답할 수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그저 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뿐이다. 그 메시지는 그에게 다른 차원의 버섯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도전한다. 그는 김이 자신에게 더 짜증만 주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답한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이 메시지는 버섯을 정복하는 것이 탈출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1년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잃게 될 거예요. 주인공은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쥐어짜고 메시지는 개가 너무 귀여워서 죽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는 충격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마무리된다. 그는 차가운 복도 전체에서 절망과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른다. 그러자 김이 문을 열고 대머리 남자가 주변에 있는지 물었다. 그가 자신은 냄새나는 사람이고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알았다면 이미 돌려보냈을 거라고 주장한다. 갑자기 우리의 주인공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노인이 여행 중인지 묻고 이에 노인은 당황하여 비명을 지른다. 눈물을 흘리며 대머리 남자는 자신이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가방을 통해 아들을 다시 보낼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하려 애썼다. 그는 노인을 살려두는 것이 주는 이점들을 늘어놓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이야기하려던 것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대머리 남자의 두려움에 의해 말을 가로막힌다. 짜증이 난 그는 어르신에게 그만하고 들어보라고 말하고 이에 어르신은 사과한다. 목숨이 위태로워 겁에 질린 주인공은 목을 가다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주인공의 말에 혼란스러워진 남자들은 박물관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 같았지만 기쁨에 찬 대머리 독수리의 표정은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는 팀원들을 즉시 준비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은 서사시적인 구원자이자 지도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거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인다. 조금 뒤에 늙은 장로가 모두를 불러 모아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한다. 그는 리더의 명령을 공유하겠다고 발표하며 더 이상 블러드 컬트가 아니라 몽고의 종파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가장 귀여운 분위기를 상징하는 문양을 선보이고 있다. 제자들은 억지로라도 축하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종파의 이름, 그들 중 한 명은 이 모든 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강아지를 발견하자마자 마음을 바꾸고 그 강아지의 순수한 사랑스러움에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한 남자가 작은 몽고에게 결혼하자고 청혼했다. 한편 그들은 악마 숭배 집단의 지도자가 바뀌었고 심지어 이름까지 바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한 노인이 현재 그 종파가
피해 교단으로 불린다는 소식을 들으며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 콘란 종파의 수장인 그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 물었고, 사람들은 그가 기괴하고 악마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은 흥미롭게도 그게 사실인지 묻고, 다른 남자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걸 본 사람들은 그가 하는 모든 동작이 충격을 받은 누군가가 쓰러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노인은 이 기이한 예술에 대해 묻고, 손가락을 튕기는 동작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새로 등장한 사이비 교주라는 사람은 그저 가운데 손가락을 튕길 뿐이라고 한다. 혼란스러워진 노인은 그게 정말 전부인지 묻지만, 무릎을 꿇은 남자는 그저 추측할 뿐이다. 만화 가문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소식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소리쳤다. 결국 우리의 주인공은 마지막 지도자를 꺾고 이미 원로들 없이도 새로운 리더십의 주역이 되었다. 엄지척, 재빨리 두 번째 장로가 뛰어들며 가장 강한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 말한다. 빨간 머리의 남자는 이 구원자 같은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소리치지만, 가장 연장자는 현재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이니 입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또 다른 남자가 실망감을 드러내며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쳐 주변 사람들을 감탄하게 했다. 이 통통한 남자는 대담하게 자신이 컬트를 위해 큰 희생을 했다고 주장한다. 굴욕감을 느낀 그는 잠, 음식, 즐거움을 모두 포기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불만이 있다면 자신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지도자가 이전 지도자를 제거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가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욕피트 아래에 묻힐 수도 있다. 빨간 머리의 남자가 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모두가 그를 따라갔다.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어요. 이 컬트의 새로운 지도자가 자신이라고 선언하는 첫 번째 장로입니다. 세 사람은 새로운 권위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재빨리 일어선다. 갑자기 네 번째 장로가 주인공 근처에서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강아지는 주인공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몸을 굽히며 그는 그 작은 생물이 어떻게 그렇게 귀여울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젊은 남자가 어떻게 그런 사랑스러운 친구를 찾았는지 물어봅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새로 온 어린 친구를 잘 돌봐주겠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무자비한 모욕으로 그를 막고 노인에게 주먹을 날린다. 그는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는지 묻는다. 네 번째 장로는 땅에 부딪혀 다쳤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주먹을 꽉 쥔 채로 그들은 그를 불러내더니 하는 일이라곤 그를 조롱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벌로 그는 어르신에게 자신의 앞에서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고 그 말을 이해했는지 묻는다. 그러자 그는 왜 노인에게서 응답이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뚱뚱한 남자는 시도해보지만 거절당한다. 첫 번째 장로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곧 의회 회의를 시작할 거라고 말하고, 그래서 컬트 지도자는 곧 이 모든 일을 태연하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주인공은 모두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버섯 정복을 시작하겠다고 말하지만, 붉은 머리의 여자는 1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다. 흥미롭게도 주인공은 이제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자 그들은 1년 안에 버섯을 정복하기 위해 재빠른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누군가 손을 들고 컬트 지도자에게 외치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를 끊어버리며 마치 자신이 차 같은 존재라고 느낀다. 완전히 그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김 씨는 자신이 곧 불가능하다고 말할 뻔했다고 빠르게 설명하며 그 때문에 T자형 대문자 T를 가진 바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인다. 노인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근육 헤드는 분노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더 이상 소리 지르는 건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들을수록 완전히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고 주장한다. 그는 컬트 없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그건 정말 멋지지 않다고 한다.
그는 주인공을 불러내어 비록 옛 지도자를 무너뜨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를 인정하고 싶다면 리더 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할 것이다. 짜증이 난 상대는 모두가 버섯을 정복하기 위해 소환되었는데 자신이 어르신에게 장난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 거라며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고 답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말을 믿는다며 주장하지만 앞에 있는 남자가 전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총알이 많지 않으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거야. 고개를 숙인 채로 주인공은 무기를 재장전하며 두려움에 몸을 사리는 것처럼 보이는 노인을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혼란스럽게 한다. 빨간 머리의 여자는 김이 마지막 지도자를 이기기 위해 어떤 속임수를 썼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에게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 자신감 있게 붉은 머리의 남자는 김을 향해 걸어가고 제1장로는 친구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려 애쓰고 있다. 빨간 머리의 남자는 주인공을 조롱하며 그가 자신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지 묻는다. 주인공인 어르신과 우리 주인공, 그리고 작은 강아지까지 모두 대담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로스트를 계속하며 그는 자신이 무시당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소녀는 싸움을 주저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하며 그를 강하게 제압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의 무기가 휴대폰으로 변한다. 그는 기기를 열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완전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를 읽었다. 남자는 왜 자신을 공격하지 않느냐며 영화 속 악당처럼 행동하지만 주인공은 당당하게 서서 그가 정말로 그와 맞서고 싶은지 의문을 제기한다. 김연아는 느리지만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곧 그는 싸움에 동의하지만 주인공이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생각해낸 특별한 조건이 붙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말하며 특별한 결투를 하게 되어 재미있을 것이라고 한다. 빨간 머리의 노인은 주인공의 살기 넘치는 분위기에 겁에 질린 듯 보인다. 다른 곳에서는 밤이 깊어지자 원로와 지도자의 결투에 대한 소문이 퍼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새로운 컬트 마스터가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대머리 노인에게 패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넛 광의 힘 때문에 가스번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위기에 몰릴 뻔한 상황을 적이 지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회상 속에서 제자는 온 힘을 다해 공격하려 하지만 스승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며 그저 서 있을 뿐이다. 집념은 그의 기술 이름으로 호랑이의 공격조차도 받아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는 이동식 요새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갑자기 누군가가 대화에 끼어들어 이 후배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네요. 결국 그 컬트 지도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고 그는 직접 목격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서늘한 아침이었다. 혼란이 닥쳐오자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컬트 지도자가 쓰러졌다.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 주인공이 움직이자마자 천둥 같은 학살이 벌어졌다. 통통한 녀석은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은 채 상대가 그저 약한 노인일 뿐인데도 친구들이 무자비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그를 끝내버렸다. 그 순간 뚱뚱한 남자의 머릿속에 완벽한 별명이 떠올랐다. 진정한 공포의 악마. 별명을 들은 두 사람은 그것이 심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지도자와 다섯 번째 장로가 이미 현장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진정한 세기의 대결이 곧 펼쳐질 예정이었다. 공포의 악마에 맞서는 이동식 요새. 즉시 붉은 머리의 남자는 주인공이 준비되었는지 물으며 주인공을 혼내주러 갈 거라고 말했다. 김 씨는 그 광경을 어이없어 했지만 적어도 첫 총성이 울릴 때까지는 모두가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다. 제자는 리더가 정한 조건에 따라 결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한 펀치. 규칙은 상대방이 번갈아가며 펀치를 날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었다. 승자가 패자가 살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곧 그들은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지 결정했지만 붉은 머리의 기사는 자신의 직책을 잊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이 첫 번째 공격을 감수하는 것이 후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우리의 주인공은 앞에 있는 남자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이 기회에 한번 잡아보는 게 어때? 라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주요 목표가 가슴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이 그 비밀을 너무 빨리 말해버린 것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의 복근의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하며 가슴을 단단히 조여 완전히 펌프질된 상태였다. 그는 주인공에게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공격하라고 소리쳤지만 갑자기 총성이 울리며 다섯 번째 노인이 허벅지에 총을 맞았고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심판과 상대 선수는 그 더러운 반칙에 충격을 받아 얼굴이 창백해졌다. 긴장감이 팽팽했고 붉은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자 정적이 감돌았다.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며 모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었다. 제자들은 그저 큰 소리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노인에게 해를 끼칠 일은 없겠지만 그는 전에 없던 고통을 느끼며 벽이 무너져 내렸다.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주인공이 바닥에 쓰러진 남자에게 가슴을 조준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남자가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짜증이 난 그는 그가 그런 저급한 수법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비난했다. 총을 든 남자는 위를 올려다보며 거만하게 미소 지었다. 자신이 어디를 조준할지 완전히 거짓말했다고 주장하며 그 말에 근육질 남자는 더욱 분노했다. 장로는 컬트 신도들 앞에서 당황했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숨을 크게 쉬며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결국 그의 차례였고 그는 아직 한쪽 다리가 멀쩡했다. 그의 정맥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며 주인공을 선언했다. 그의 펀치가 강력할 테니 준비 단단히 하라고. 붉은 머리의 사내는 이번 타격이 호랑이의 공격이라고 하여 호랑이의 주먹을 향한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그 타격을 가하기 전에 또 다른 총성이 울리며 그의 다른 다리를 맞췄다. 다시 한번 모두가 그런 난폭한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의 주인공은 차분하게 왜 그렇게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물었다. 심판은 이런 결투에서는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김이 그를 막아섰어요. 그는 그 규칙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이나 다른 법에 명시된 것인지 물었다. 그랬다면 그는 그 결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사와 단락을 원했을 것이다. 대머리 독수리 노인은 그런 뒤틀린 성격이라면 악마조차도 겁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붉은 머리의 남자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인공이 자신의 세계에서 한 말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호랑이의 공격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호랑이에게 맞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건 무기뿐이야. 곧 노인은 자신의 생존을 정당화하며 자비를 구하려 애썼지만 김 씨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그러자 총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붉은 머리의 남자는 눈을 감고 끝을 기다린다. 그가 문을 열자 김이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침묵 속에서 남자는 뜻밖의 친절이 담긴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놀라운 감정을 느꼈다. 코를 긁적이며 그는 이 상황이 기묘한 우정의 시작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총알이 사라지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자 그는 당황한다. 갑자기 알림음이 울려 그를 깨웠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한 후 다섯 번째 장로를 죽이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것을 떠올리고 도넌광에게 노인 어른이 4명밖에 없느냐고 묻는다. 정답은 총 5개이며 세 번째는 진환이다. 다음으로 한 여성이 여러 남성을 쓰러뜨리는 실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진다. 그녀는 그녀가 없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다. 그녀는 자신이 컬트를 부활시키려 애쓰는 동안 혼자였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 새로운 사람은 기존 지도자와 5번째 장로를 꺾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그녀는 그를 만나게 될 생각에 설레었다.
모두가 진을 띄우기 위해 준비하고 몸을 풀고 있다. 진환 세 번째 장로는 새로운 사입이 종교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들떠 있다. 며칠 후 아침, 주인공은 눈을 크게 뜬 채로 왜 자신의 개가 그렇게 심술궂게 구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다섯 번째 장로의 밝은 미소를 보며 아침 인사를 건넸다. 깜짝 놀란 김 씨는 붉은 머리에게 얼굴을 향해 곧장 펀치를 날리며 그의 못생긴 얼굴이 자신을 겁먹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주먹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고 노인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만약 누군가가 주인공을 건드린다면 그는 완전히 사나워질 테지만 김 씨는 노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한다. 위협을 느끼며 그 빨간 머리는 실망감을 느낀다. 곧 리더는 대머리 남자가 왜 여기 있는지 묻고 그 대답으로 조금 뒤에 불려왔다는 말이 돌아왔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는 가운데 총잡이는 회의를 시작하며 자신이 왜 선택받은 자인지 그리고 왜 메롬을 점령해야 하는지 이유를 물었다.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장로는 정통파 종파들이 피해 숭배가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수련 방식과 맞지 않아 중요한 문제로 결정했다고 설명하기 위해 끼어듭니다. 문제는 점점 커져갔고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아이들과 노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정교회와 비정교회 모두에 의해 혈통 숭배는 파괴되었다. 주인공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지 묻고 노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자신들의 신념을 고수하며 공격이 있을 때까지 중립을 지키는 것. 이제 주인공의 지휘 아래 혼란스러운 메롬의 세계를 통일하여 모두가 그가 가져올 평화 속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노인은 1년 안에 이 일을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려 하지만 총잡이는 자신이 디즈니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컬트들 사이의 평화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말을 끊는다. 그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대담한 일을 해낸 적이 없다며 불평하고 자신이 왜 구원자인지 다시 묻는다. 긴장한 채로 첫 번째 장로는 자신이 누구에 의해 소환되었는지 모른다고 인정한다. 이 일로 소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메롬 동맹 공격 당시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그 컬트에 혼란이 쏟아졌다. 첫 번째 장로는 자신이 단순한 하인일 뿐이라고 소리치려 하지만 그를 위협하는 남자는 그의 화려한 옷차림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지적한다. 그를 데리러 오던 남자는 세 번째 인물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존재의 존재가 가까워질수록 남자는 당황하며 새로 등장한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묻는다. 하지만 미지의 존재의 한 번의 움직임으로도 그를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 대머리 노인은 한 번의 공격으로 살아남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머리를 비틀린 남자를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노인은 아픈 척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이상한 두루마리가 자신에게 던져지자 깜짝 놀라며 피한다. 정체불명의 인물은 적절한 순간에 메롬 전체를 하나로 묶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로는 손에 성경을 들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른은 질문만 던질 수 있다. 그림자 같은 인물이 재빨리 돌아보며 그걸 읽으면 모든 게 이해가 될 거라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남자가 완전히 미스터리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노인네는 뭔가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한다. 그 남자는 머리가 대머리인 만큼이나 삭발했어. 주인공은 이 말을 듣고 대머리 사람들은 뭔가 비밀스러운 악수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를 이 세상에 데려온 사람이지만 그의 목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부상당한 제자가 들어와 급하게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들이 도착하자 우리의 총잡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눈앞에는 모든 컬트 신도들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모습이 펼쳐져 있다. 새로운 컬트 지도자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설명하며 예상치 못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다. 이 사람은 팬텀 소드 종파의 지도자인 감고풍이라고 해. 주인공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만약 단순한 오해였다면 그의 칼을 손에 쥔 채로 주변에 시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자는 피의 숭배를 무너뜨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전임 대표가 외부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저들 패거리들을 사냥감 삼아 쫓아다닐 이유가 생겼어. 채팅에 짜증이 난 주인공은 큰 미소를 지으며 빈 집을 차지하고 싶다고 말한다. 정맥이 가득 찬 남자는 젊은이가 영리하다고 말하지만 이제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이상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문을 품는다. 김이 쏘아붙이며 자신이 영리했다면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을 거라고 말한다. 거대한 파이프 뒤에 있던 누군가가 나서서 리더가 주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임 지도자는 떠났고 이 도끼 거인이 소년을 맡을 것이다. 주인공은 무기의 크기에 놀라 당황하며 정말로 그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냐고 묻는다. 거인은 리더가 고통받지 않도록 분명하고 빠르게 해치울 거라고 말한다. 김은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보다 꽤 빠르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총잡이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온다. 그는 더 이상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요. 무방비 상태로 그는 자신을 끝장낼 듯한 거대한 괴물을 보지만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거인은 케첩이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선다. 우리 총잡이를 변호하는 사람은 자기들 앞에서 상사를 공격하는 건 순전히 뻔뻔한 짓이라고 말하네. 덩치 큰 노인은 저 거대한 녀석이 그 스윙으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할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자 붉은 머리의 여자가 끼어들어 몽골 부족의 지도자를 쫓아가서 심하게 대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분노에 휩싸인 근육질 남자는 거대한 거인에게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다. 그 타격의 힘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클랜 멤버들조차 손에 케첩이 묻은 채로 뼈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붉은 머리는 그들의 형벌이 사형이며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들 뒤에서 김 씨는 5번째 장로가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그가 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메롬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공격의 리더는 이 엉망진창을 처리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적들에게 자신들의 선택이 결국 자신들의 몰락을 초래할 것임을 지켜보라고 말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손에 무언가를 쥔 채로 노인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궁금해하며 잠시만 진정해 달라고 부탁한다. 결국 총잡이는 어디서든 싸움을 찾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싸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물러서게 하지 않는다. 두 지도자는 모두 눈을 부릅뜨고 모든 적을 섬멸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전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상사의 명령을 듣자 두 어르신은 갑자기 훨씬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빨간 머리의 남자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며 소리치며 앞으로 달려나간다. 주인공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쓸모 있다는 걸 깨닫지만 덩치 큰 남자를 보고는 자신이 생각보다 더 쓸모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포즈를 취한 채 노인은 바닥에 쓰러지며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거친 미소를 짓는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참아왔다고 말하며 이제 와서 자신에게 덤벼보라고 한다. 컬트 멤버들이 성체를 향해 돌진하지만 붉은 머리의 소녀는 첫 공격을 아무렇지도 않게 피한다. 두 번째는 그에게 그냥 농담일 뿐이에요. 세 번째 기회를 포착한 그는 맹렬히 달려들어 공격자의 갈비뼈에 강력한 펀치를 꽂아 넣었다. 다른 하나는 공격하려 하지만 마치 빠른 움직임으로 마시멜로를 벽돌 벽에 던지는 것과 같다. 5번째 장로는 두 사람을 손쉽게 쓰러뜨리지만 방어에 허점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뒤에서 공격자 중 한 명이 달려들어 그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달려든다. 무언가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5번째 장로는 마치 맞은 듯 굳건히 서 있다. 제자는 칼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자랑했지만 선배는 그저 웃으며 맨손으로 칼날을 휙 잡아차해 버렸다. 그는 그 남자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무기를 부러뜨렸다. 그러자 그는 공격자의 목을 움켜쥐었다. 붉은 머리의 제자가 그를 힘들이지 않고 들어올리자 제자는 숨을 헐떡였다. 그는 그를 바닥에 내리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채 미소를 짓는다.
빨간 머리는 이 기술들이 터무니없다고 말했어요. 뒤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느낀 노인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형이 자신의 뒤를 지키고 있었다. 또 다른 제자가 달려들어 장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무언가 기이한 것을 깨닫는다. 무거운 몸집의 남자는 진지한 어조로 그에게 몸에 흉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켜준다. 펀치를 준비하며 그는 제자에게 지옥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들을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곧 제자는 주먹이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지만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놀란다. 혼란스러워진 노인은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묻고 더 때리고 싶은지 확인하며 덩치가 큰 사람이 전혀 세게 때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돼지처럼 보이는 통통한 남자를 보고 역겨움을 느끼며 지켜본다. 그러자 두 사람이 다가와 그를 공격했다. 그들은 젊은 남자가 등을 돌린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며 승리를 위해서는 속임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들어오면서 데리고 나가면 기쁘다고 말하지만 순식간에 앞에 있던 사람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그의 뒤에서 나타나 자신이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제자는 자비를 구하려 애쓰지만 이미 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다. 충격을 받은 그의 친구는 말없이 지켜본다. 현실로 돌아온 그는 주인공이 자신을 재수 없는 놈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말하려 하지만 김이 그의 말을 끊고 허공에 케첩을 던졌다. 그 간단한 동작 하나로 그의 머리 꼭대기가 더 이상 제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김 씨는 차가운 어조로 옆을 흘끗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게 지루해지고 있다고 말해요. 짜증이 난 그는 그들이 자신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자신이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김 미친 듯한 민첩성으로 공격자들을 향해 뛰어올라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노려 마무리 공격을 가한다. 그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보이는 건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의 그림자뿐이다.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기괴한 형체를 발견한다. 공격이 너무 강해서 그의 머리를 땅에 세게 부딪혔다. 총잡이는 공격자들에게 던지기 전에 자신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지혜를 한마디 던진다. 우리는 빨간 머리의 노인이 군중에 둘러싸여 케첩에 머리를 담그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이 드디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파업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피한다. 운 좋게도 그는 맞지 않았어요. 충격이 너무 강렬해서 주변 땅을 산산이 부셔뜨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 일은 종파 지도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선다. 그는 그 기습 공격이 전적으로 명예심이 결여된 행위라고 지적한다. 갑자기 5번째 장로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보라색 안개가 그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있다. 유령검 교주, 독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웃는다. 그는 공격을 준비하며 노인에게 컬트의 마지막 지도자를 보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나운 눈빛으로 장로는 공격을 향해 달려들며 손을 뻗어 주먹을 맞고 튕겨낸다. 에너지들이 충돌하며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켜 전사들을 날려보낸다. 우리 붉은 머리는 독이 자신의 내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김 씨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걱정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의 작은 강아지 몽고가 무기를 가져오자 그는 작은 영웅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젊은 총잡이는 무기 없이 승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은 총알이 몇 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이 위협이 계속 남아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상한 것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5번째 장로는 다른 종파의 지도자가 명망 높은 흑혈교가 마침내 해체될 것이라고 자랑하자 무릎을 꿇었다. 새로운 컬트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 하지만 그는 자신을 휘감는 사슬을 보지 못한다. 갑자기 두 인물이 나타나 그의 목을 쇠사슬로 감아 공격했다. 3번째 장로는 마치 야생 짐승처럼 하늘에서 떨어진다. 유령검 교단의 교주가 자비를 구하지만 짧은 칼날 한 번의 일격에 몸이 둘로 갈라진다. 3번째 장로는 존경을 표하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다고 한다. 첫 만남인데
그녀는 블러드 스틸 그룹의 캡틴인 진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녀가 특이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다른 노인들보다 더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검을 뽑아든 그녀는 컬트 지도자의 능력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흐릿해지고 번개처럼 주인공 앞으로 달려가 전 리더를 쓰러뜨린 사람을 보고 싶어 안달한다. 김은 그녀의 에너지에 깜짝 놀란다. 잘린 부분이 빠르게 다가온다. 그녀는 그저 그를 겁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빠른 반응은 그가 운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단검을 더욱 꽉 쥐며 그녀는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다시 그를 향해 가기로 결심한다. 주인공은 두 번째 공격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노인은 자신이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악명 높은 무기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지만 갑자기 그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다. 마치 우주가 그녀에게 다음 행동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악마처럼 보여요. 대머리 독수리조차도 그 순간의 무게를 느낀다. 노인은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가장 강한 자가 이 교단을 이끌어야 하므로 이 시험은 꼭 필요하다. 두 손을 모아 자신이 어떻게 보였는지 용서를 구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노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지낸다. 멀리서 거대한 거인이 쓰러진 도끼를 들고 있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다. 주먹을 꽉 쥔 채 그는 자신이 정말 잠시 기절한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자신을 쓰러뜨린 상대의 강함을 인정하는 것. 차가운 눈빛으로 김이 누군가 자신을 망할 놈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옆을 흘끗 돌아본다. 거대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지도자가 그들을 쉽게 없애고 고문하여 죽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누워 있었고 이 일이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경고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전 지도자의 영혼과 마주치는데 그 영혼은 고개를 저으며 불만을 표한다. 밤이 깊어지자 주인공은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버섯을 정복하기 위한 여정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주먹 한 방으로 사람을 날려버리고 칼 한 자루로 땅을 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전설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는 다음 희생양이 될 거야. 김 씨는 귀여운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 그는 이어서 다른 방으로 걸어가며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머리 노인을 불렀다. 장로님이 리더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어요. 김 씨는 적과 잠재적 동맹군에게서 인텔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노인은 이 질문이 정당한 질문임을 깨닫고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며 하오 가문의 여행을 제안하는데 이는 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며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팀은 도어맨이나 식당 매니저처럼 하층 계급에 속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디서든 정보를 수집해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다. 김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노인은 그를 혼자 보내기를 망설이지만 김은 직접 특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로는 동행할 사람을 고르기로 결정한다. 김은 쿨하게 받아들이지만 대머리 노인에게 세 번째 노인을 빼고 가라고 말한다. 대머리 노인은 그녀가 외부 세계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어리둥절해한다. 빨간 머리의 여자가 그의 옆에 나타나자 김은 그녀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섯 번째 장로는 그를 전체 부족에게 데려가겠다고 제안하며 총잡이를 방심하게 만들고 총잡이는 그에게 갈비뼈를 주먹으로 친다. 타격에서 거대한 덩어리가 흘러내리고 김이 그 무리를 데려오지 말라고 경고한다. 조금 지나자 마차가 있는 불이 켜진 거리가 눈에 들어왔다. 김 씨와 다섯 번째 장로는 이동 중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 바보 같은 사람은 넣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생각하는데 진이 어르신들 모임에서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제1대 장로는 지도자가 하오 가문으로 가는데 호위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셋째와 다섯째 장로가 자원봉사에 뛰어들자
장로는 실망한 표정으로 왜 하필 저 두 사람인지 의아해했다. 소녀는 자신이 외부 세계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빨간 머리는 반박하며 자신이 리더에게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혼란스러워진 지는 이 상황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빨간 머리는 하오 가문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근육질의 남자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 둘 다 주인공과 함께 가고 싶어 다투기 시작한다. 노인은 혼란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김은 다음에 그 대머리 남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마부는 시간이 늦어졌으니 거기서 하룻밤 묵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밤이 되자 거리는 활기를 띠었고 누군가가 총잡이를 향해 인사를 건네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빨간 머리의 여자가 하룻밤 묵을 방이 몇 개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음식과 음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호스트는 기쁘게 손님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며 요청하시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냥 앉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레슬링 경기 오디션이라도 보듯 문을 거칠게 차고 들어왔다. 콘란 가문의 남자, 술에 취해 술 한 잔과 빈 방을 찾아 헤매는 중이야. 그는 누군가를 내쫓더라도 방을 찾아달라고 요구한다. 여관 주인은 마지막 방들이 새로운 손님들에게 이미 예약되었다고 대답했다. 술에 취한 남자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나가서 다른 방을 찾으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주인공의 선원들 중 한 명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인 제3대 장로님이 심술궂은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그는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고 자신이 위대한 쿤룬 가문의 첫 번째 세대의 제자라고 소개한다. 그는 그녀가 하층민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처럼 못생긴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다섯 번째 장로는 짜증이 나서 젊은이가 그 망나니에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논쟁이 차 마스터 때문에 중단되었던 때를 떠올린다. 다른 사람은 컬트 지도자를 호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노로 떨리는 다섯 번째는 이대로 계속되면 다른 곳을 찾을 거라고 경고한다. 거만한 제자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묻지만 곧 강력한 발길질을 당해 급소를 맞고 균형을 잃는다. 주인공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거만한 제자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턱에 날린 빠른 발차기에 제압당하고 만다. 그는 날아다니는 것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주인공은 축구 스타처럼 맹렬하게 움직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골을 넣었다. 그는 친구들을 불러오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러더니 그는 배가 고파서 언제 음식이 도착하는지 묻기 위해 소리쳤다. 절망에 빠진 붉은 머리의 남자는 침묵하며 긴장한 채로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는다. 세 번째 장로는 혼돈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다. 거만한 제자의 동료들은 무기를 뽑아 들고 다가오지만 여자는 그들에게 칼을 던진다. 칼이 제자의 가슴에 내리꽂혔다. 다른 남자는 칼이 꽂힌 채로 소리를 지르며 노인에게 다가가 그녀를 겁쟁이라고 비난하려 했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발차기가 그의 머리를 강타하여 말을 끊어버렸다. 세 번째 장로는 부드럽게 몸을 숙여 손으로 몸을 지탱한 뒤 이어서 상대방의 쇄골에 강력한 킥을 날렸다. 그녀는 그를 세게 쳐서 머리가 마치 바비 인형처럼 흔들리게 만들었다. 스타일리시하게 그녀는 다시 일어선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선원들에게 소리친다. 두 인물이 마치 마법에 의해 소환된 것처럼 갑자기 나타난다. 여성들은 선장이 자신들을 불렀는지 물었다. 그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남자들을 살려두도록 확실히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환각제를 투여해 기억을 지우고 밤에 여인들과 함께 술집에 버려지게 해야 했다. 그 후에는 진지한 분위기로 새로운 주문을 내릴 거예요. 그녀는 컬트 지도자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주인공은 그가 다시 자신을 쫓아올지 궁금해한다. 세 사람은 밝은 조명 아래 테이블에 앉아 있다. 여자는 리더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는지 묻고 리더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들이 콜란 가문의 제자들이며
버섯 동맹의 일원으로서 이전에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 다시 그런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가족으로 여기는 그녀의 신념을 잃지 않으려 하고 주인공은 깊은 생각에 잠겨 조용히 있다. 곧 그의 가족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사진 속에서 그는 허름한 고아원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본다. 여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섯 동맹과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인공은 여느 때처럼 진지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점을 명심하겠다고 약속한다. 5번째 장로는 컬트 지도자가 이렇게 쉽게 동의하는 일이 드물어서 놀랐다. 그러자 주인공은 하오 가문이 버섯 동맹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다. 거절당하는 대답을 얻었어. 여자는 그가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5번째 장로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임명하는 것. 빨간 머리의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 묻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조금 뒤에 돌아갈 그의 안전한 여행을 빌며 나선다. 장로가 도착했다고 말하며 지도자를 불러요. 주인공은 한참 걸렸다고 농담을 한다. 그는 하오 가문의 만남 장소로 향한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다. 주인공이 비밀 열쇠에 대해 언급한다. 노인이 특별한 수를 판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인은 숨겨진 레버를 당겨 그들을 초대하며 따라오라고 한다. 그룹은 모두 차분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간다. 노인은 그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한다. 문이 열리자 하오 가문의 호스트가 그들을 맞이한다. 지방 관리. 그는 몽골 쪽이 예전에는 매우 존경받았지만 지금은 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방진 말투로 그는 그들이 왜 그곳에 왔는지 묻는다. 5째 장로는 짜증이 나서 호스트가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오만함을 알아차린다. 주인공은 무심한 태도를 무시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소 짓는다. 매니저는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는데 능숙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분위기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묻기 시작하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남자가 자신을 내쫓으려는 기색을 알아차리고 더욱 짜증이 났지만 주인공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크게 웃어버렸다. 매니저도 주인공이 농담을 좋아하는 것 같아 웃음을 터뜨렸다. 둘 다 거의 섬뜩할 정도로 웃고 있지만 곧 매니저는 미소를 지우더니 나가겠다고 말한다. 이건 다 소용없는 일이야. 주인공은 동맹에게 그 클랜이 정말로 버섯 동맹과 관련이 없는지 묻는다. 긍정적인 대답을 받는 것. 그는 앞에 있는 거만한 남자를 가리키며 5번째 장로에게 행동을 취하라고 말한다. 힌트를 얻은 붉은 머리의 여자가 호랑이 펀치를 날려 거만한 남자를 얼굴에 강타했다. 그의 머리는 너무 강력해서 관리자를 지하에 여러 문을 뚫고 나가게 만들었다. 주인공은 다가와 총잡이가 자신과 함께 웃는 게 어리석지 않다고 말한다. 사이비 교주가 직접 나타났으니 그 사람은 좀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 그는 나이든 노인에게 시선을 돌려 그가 진짜 보스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빨간 머리의 여자는 김이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노인이 진짜 매니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놀란 노인은 공격받은 매니저를 불렀고 그 매니저는 바로 진짜 매니저였다. 5번째 장로는 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웃긴 얼굴을 하고 있다. 주인공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가볍게 웃으며 자신의 풍부한 상상력을 뽐낸다. 멀리서 마스크를 쓴 남자가 기이한 방식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마치 놓친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한다. 지붕 위에 있던 다른 사람이 지금 몽골 부족의 지도자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이 제자는 제5대 장로와 함께 분주의 하오시 가문에서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쿤룬 문파의 제자들과 함께 가던 길에 작은 사고가 있었다. 중요한 인물이 흥분해서 이건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주인공 일족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차는 그들이 느리고 고통스러운 대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가게 주인은 자신들을 어떻게 건드렸는지 분개하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주인공이 나서서 그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고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한다. 무릎 꿇은 남자는 자신의 불구된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주인공은 앉지 않으면
곧 큰일 날 거라고 쏘아붙인다. 그 친구 아주 상쾌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컬트 지도자가 왜 이런 허름한 곳에 왔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버섯 동맹과 어울리는 종파에 대한 411 정보를 원한다고 말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옳은 곳에 있다고 말하며 다른 것이 있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힘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선원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진지한 어조로 정말 그걸 다 설명해야 하냐고 묻고, 상대방은 아니요라고 대답한다. 매니저는 이 정보가 금값이라며 최소 2,000달러의 현금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게 많다는 걸 알지만 얄미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김이 친구에게 지혜를 한마디 던지기로 결심한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모든 것은 쓸모없어지고 붉은 머리의 여자가 빠르게 처리한다. 매니저는 당황한 채로 그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묻고 컬트 지도자에게 가격을 낮춰주겠다고 말한다. 선배는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살 각오를 하고 한 명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김 씨는 그가 빠르게 알아차린 것에 대해 칭찬한다. 땀을 뻘뻘 흘리는 매니저는 정보를 그냥 공짜로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아무도 공짜 물건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교환할 거예요. 남자는 안도하며 무엇을 받게 될지 묻고, 주인공은 손을 비비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래서 총잡이는 멋진 산타가 되어 젊은 남자에게 특종을 대가로 살려주기로 했다. 눈물을 흘리는 남자는 산타클로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은 이어서 거래에 동의했으니 정보가 급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자신이 악마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며 버섯 동맹에 대한 정보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블러드 컬트를 도울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추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주인공이 얼마나 걸릴지 묻자 남자는 약 30일 정도라고 답했지만 총잡이는 일주일 정도로 줄여버렸다. 김이 그에게 물건을 가져갈 시간을 충분히 주지만 곧 그 남자는 콜란 가문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이 종파가 도교 연합의 일원이며 거대한 눈 덮인 산 정상에서 활동한다고 설명한다. 그곳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매우 폐쇄적인 종파이기 때문에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 9대 종파에 합류했는데 이는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소규모 전개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블러드 컬트와의 전쟁 이후 모든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갔다. 생각에 잠긴 소녀는 소규모 엘리트 그룹이라는 것은 아마도 자신들을 무시한 구성원들을 제거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는 상급자들이 약한 제자들에게 흥미를 잃은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정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것 같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이 상황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저주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며 남은 정보를 블러드 컬트에 즉시 전달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가 튕겨 나가기 전에 그는 지금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는다. 남자는 재빨리 사업 파트너일 뿐이라고 대답했고, 그 말에 주인공은 마음이 찔렸다. 그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는 두 사람이 싸우면 결국 친구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남자의 어깨를 꽉 잡고 완전히 긴장한 채로 묻는다. 남자는 자신이 한쪽에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는 그저 지켜보며 자신들을 동맹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돌아서며 이제 친구가 되었으니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야겠다고 말한다. 이 일로 남자는 악마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긴장하지만 주인공은 차분한 어조로 자신이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결국 이제 거의 형제나 다름없고 마차가 C족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주인공은 제3대 장로가 아직 이 지역에 있는지 묻고 대답은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한다. 평소에 메시지를 보내면 다들 무시하는 그녀였기에 갑자기 무언가가 휙 지나가자 말들이 깜짝 놀라 귀신이라도 본 듯 지저댔다. 빨간 머리의 여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소리쳤지만 알고 보니 제3대장 스쿼드의 일원이었다.
그는 긴급 상황 때문에 길을 막아야 했다고 사과하며 말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블러드 컬트로 복귀해야 한다. 제한 없음. 우리의 주인공은 블러드 체인 팀의 부수장이 한 말을 듣고 컬트에 도착한 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는다. 편지에는 블랙블러드 컬트가 곧 방문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으니 결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대머리 노인은 이미 이 종파에 대해 다 말했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간결하게 말하고 자세한 내용을 털어놓으라고 한다. 이 팀은 소문에 휩싸여 있으며 무자비한 조직으로 악명이 높다. 히트곡으로 돈을 벌고 돈이 된다면 나이, 성별, 신념에 관계없이 잔혹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브리핑이 끝난 후 기미 깊은 생각에 잠겨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대머리 남자는 그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를 제거할 계획을 담은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크지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속셈을 품고 있어요. 밤이 되자 경비병은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창을 겨누며 멈추라고 명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르렁거렸다. 그 사람은 천천히 움직이며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장로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제자는 즉시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가 하는 일이야. 번개처럼 빠르게. 하지만 그의 뒤에서 새로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 그는 쓰러진 시체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존재를 감지한 채 옆을 흘끗 보니 화살이 날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화살은 땅에 떨어지고 그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화살을 쏜 제자는 고개를 들어 침입자를 발견하고 시야가 흐릿한 채로 연막탄처럼 보이는 물건을 재빨리 던졌다. 제자는 목표물을 놓쳤다고 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곧 침입자가 침입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5번째와 3번째 장로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다. 살인자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두려움은 없어. 왕좌에 앉아있는 이는 조금 위압적으로 보이고 갑자기 문이 조용히 삐걱 열린다. 그는 한 종파 전체가 올 줄 알았는데 단 한 명만 와서 정말 실망이라고 말했어요. 지도자는 먼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3번째 장로가 변장한 채로 왜 왔는지 따지고 있는 것이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궁금한 듯하면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곧 그는 마치 멋진 것을 찾고 있는 것처럼 암살자의 망토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다. 한편 그의 뒤에서 주인공이 나타나 암살자로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총을 쏘면서 적과 마주했을 때 자비는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현장에 도착한 장로들은 컬트 지도자에게 다가가 괜찮으신지 큰 소리로 물었다. 첫 번째 장로는 웃으며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갔고 자신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상했다고 말했다. 리더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주장하는 다른 이들은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외쳤다. 갑자기 3번째 장로가 옆을 흘끗 바라보며 흥미로운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그녀는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지만 첫 번째 장로는 그녀에게 독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그녀는 그것이 유리병처럼 보이지 않고 메시지처럼 보인다고 대답했다. 편지에서 블랙블러드 컬트와 체인 100의 리더는 자신을 소개하며 새로운 컬트 지도자에게 존경을 표하고 성관계를 통해 쌓은 신뢰를 상징하는 화려한 목걸이를 선물한다. 실수를 깨달은 장로는 다른 장로들과 주인공처럼 당황하여 목에서 줄을 빼냈다. 첫 번째 장로들의 모습은 순수한 절망감을 드러내며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보여준다. 방 안의 침묵은 모두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나서 더욱 짙어졌다. 주인공은 창백한 얼굴로 책임자를 향해 돌아서며 이 모든 것이 대머리 남자의 계획의 일부라고 말한다. 입술이 두꺼운 노인은 자신이 정말 잘못했음을 깨닫고 마스터에게 진정하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침입자가 혼란을 일으키고 일부 제자들을 해쳤기 때문에 보복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기절한 듯 보이던 경비병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는 모든 게 괜찮냐고 묻고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듯 웃으며 농담을 건넨다. 작년 시제는 침략자가 자신의 부하들을 하나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됨을 알게 된다. 회의가 시작되고 두 번째 장로는 이 혼란이 새어나갈 경우 버섯 동맹이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차릴 것이며 이는 그들의 지배 계획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 번째 장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블랙블러드 컬트에 사과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끼어듭니다. 붉은 머리의 남자는 분노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왜 자신들이 무작위로 선택한 종파에 사과해야 하는지 따져 물었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며 논쟁이 벌어진다. 대머리 남자가 손을 번쩍 들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한다.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제안하려고 한다. 주인공은 자신이 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음 일이 무엇일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한다. 노인은 주인공의 무기에서 느껴지는 위협을 감지하고 주인공의 눈빛에 맞서며 얼굴이 창백해진다.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기를 들어올리며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혼란스러워진 대머리 노인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다. 주인공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며 웃는다. 대머리 남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주인공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어르신은 그저 애원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충격에 빠진 대머리 남자는 적 기지에 도착하자 조용해졌다. 주인공을 욕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의 두 친구는 그곳에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크고 화려해 보이는 집. 제자 중 한 명이 위에서 신호를 보내며 마치 비밀 암호처럼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느리게 걷기 시작하는 노인의 앞에 진정한 혼돈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분위기가 엄청 으스스해졌어요. 마스크를 쓴 남자 중 한 명이 앞방에 마스터들이 있다고 말한다. 수염이 난 노인이 스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을 살핀다. 그가 문을 열자 지도자가 그를 맞이하며 최근에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흑혈교 교주라고 소개하며 이번 방문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장로에게 긴 여행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한다. 조금 뒤 대머리 남자는 자신이 상사의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말 방심했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 남자에 대해 생각만 해도 어르신들의 얼굴이 달아오르고 친구는 이미 취기가 오른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수염난 남자는 자신은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며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쏘아붙인다. 곧 컬트 지도자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왜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묻는다. 압박감을 느낀 노인은 블러드 컬트에 다리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킨 듯이 말을 삼키며 그는 뜻밖의 결과가 자신의 소중한 제자의 죽음이었다고 언급했다. 그 사람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노인은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며 주먹을 꽉 쥐고 있지만 가면 뒤에서 어떤 반응도 얻지 못하자 리더는 그저 남자일 뿐이라며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웃는다. 대담해진 대머리 남자는 자신이 친절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한다. 마스크를 쓴 인물이 일어나 목걸이가 주인의 목에 잘 도착했는지 묻는다. 대머리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고 확인했다. 창밖을 내다보던 리더는 마스크를 벗고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사람이 죽는 게 낫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주인을 만나고 싶었다고 한다. 혼란스러워진 노인은 긴장이 풀린 채 미소를 지으며 그가 무슨 뜻인지 묻는다. 그 사이비 교주, 자신의 소중한 부하가 죽었으니 이제 동등한 입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 컬트는 강력한 지도자를 잃었고 대머리 노인은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목걸이에 독성이 있는 향초가 들어있었는데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같은 방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독이 스며들어 하루가 지나면 마비될 수 있다. 결국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장로는 목걸이가 주인의 외침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긴장한다. 그는 그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뒤틀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지도자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답하며 노인이 화를 내면 그냥 죽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분하게 노인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은 불필요한 상처만 더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떠날 생각을 하지만 리더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수염난 남자는 상대방에게 더 할 말이 있는지 묻는다. 리더는 노인이 언제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겁에 질린 노인은 자신의 상관을 죽인 것이 마땅하다고 소리치며 그래서 자신은 그들의 편에 서게 되었다고 외쳤다. 그는 경호원들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소리쳤다. 자신의 뒤를 봐줄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은 사장님보다 더 겁이 많다고 바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노인이 지도자에게 자비를 구하며 자신이 걸리면 끝장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회상한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 인물이 노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완전히 그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는 이 계획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경호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로 돌아온 노인은 자신이 왜 이렇게 쓸모없는 경호원을 맡게 되었는지 의아해하며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절박한 외침과 함께 그는 자신의 파멸이 다가오기를 비는 절규를 내질렀다. 칼날이 다가올수록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웃기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다른 경호원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그가 마스크를 벗을 때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여성들로부터 얻은 지혜를 전수한다. 그의 특별한 분위기는 대머리가 된 사람에게 더 큰 충격을 주면서도 희망을 준다. 컬트 지도자는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놀라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묻는다. 새로운 손님이 다가와 그 돈을 왜 한 번도 쓰지 않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간단하다. 그는 적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 곧 그는 이 모든 혼란 이전에 아무도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우리는 두 번째 노인이 주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주인이 그를 들여보낸다. 그는 손을 비비며 김이 아까 받은 이상한 목걸이를 확인해 봐도 되는지 물었다. 우리 팀의 핵심 인물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네요. 그는 그저 작은 개가 그 물건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을 뿐이다. 남자가 목걸이를 집어들고 살펴본 후 자신이 옳았음을 확인한다. 액세서리 안에는 극도로 독성이 강한 양초가 들어있어요. 우리 주인공이 창백해지면서 이게 선물이 아니란 걸 깨닫는다. 둘째 형은 첫 번째 형의 말이 정확했다고 말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작은 개가 목걸이의 위험에 처한 건 아닌지 걱정하며 뛰어오르지만 수염난 남자는 개가 오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안심시키며 말한다. 어떤 독이 사용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을 속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겠다고 선언하지만 긴 머리를 가진 남자는 주인공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가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안하면 그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장로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대머리 남자는 기쁨에 겨워 소리 지르며 우리의 주인공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씨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당장 튀어나가라고 명령하며 그를 겁주었다. 암살자는 자신이 간단한 도구로 인해 정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웃었지만 이제는 그곳에 있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독 때문에 더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우리의 핵심 인물은 흥분한 채로 흥분할 이유가 없으니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언제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무기를 본 적이 없는 닌자는 그걸 사용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그의 비밀스러운 기술을 보았지만 그 기술을 목격한 자 중 살아남은 이는 아무도 없다. 방 안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세면대 물이 일렁거린다.
이것은 콘스탄트 레인이라 불리는 흑혈교단의 마지막 움직임이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싸움을 빠르게 끝낼 준비를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총알이 이마 한가운데로 날아와 순식간에 그를 쓰러뜨린다. 그의 몸이 뒤로 넘어지기 시작하자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하다. 우리 주장은 자신의 비밀 기술이 그만큼 치명적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유대감이고 그는 금방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고는 시선을 입구로 돌린다. 곧 그는 칼을 든 채로 지도자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며 들어오는 여러 발자국 소리를 발견한다. 우리 친구는 이미 이런 혼란에 익숙하고 고통스러운 결말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의 무기를 가까이 하라고 말하네. 곧 모두 몰려들기 시작하고 총알을 아끼기 위해 하나씩 총에 맞아 쓰러진다. 우리의 주인공은 칼을 뽑아들고 능숙한 솜씨로 베어낸 적들로부터 케첩이 뿜어져 나오게 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전투에 능숙해서 공격하는 동안에도 공격을 막아내며 사격한다. 기회를 포착한 그는 자신을 막으려는 자들을 뚫고 탈출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뱀처럼 움직이며 적들의 급소에 정확히 타격하고 정밀한 칼질을 가한다. 대머리 남자는 방에서 들리는 소음을 듣고 우리의 주인공이 무술 실력이 뛰어난 괴물이라고 상상한다. 몇 분 후 남자는 시체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이 모든 상황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예전에는 1대1 싸움에 능했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상대와 맞서는 건 힘들어했다. 아니, 그건 드물었지만 이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항상 있었어. 그들 중 한 명을 꺼내서 나머지 사람들을 놀라게 해. 이후 늑대무리는 한 마리 양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는 몇 발 남지 않은 총알로 어떻게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제거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해. 그가 지켜보는 동안 공기 중에 미친 듯한 압박감이 느껴져 불안감에 몸을 떨게 된다. 갑자기 쾅! 폭발이 일어나며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누군가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완전히 짜증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장로가 주님이 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하더라. 두 번째 장로가 나서서 그의 안전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그녀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 남자는 재빨리 차를 마시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그는 차분한 분위기를 선호하며 자신이 싸움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략으로 도움을 받아 근육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한다. 다섯 번째 장로가 들어와서 우리 사람이 괜찮은지 묻는다. 총잡이는 자신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궁금해하지만 얼굴에 묻은 피에 대한 의문이 더 크다. 재빨리 우리 아이는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형제 자매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에요. 그는 지옥에서라도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왜 혼자 왔냐고 물었지만 어르신은 그저 웃어 넘겼다. 다음 순간 누군가가 닌자 중 한 명에게 주먹을 날려 그의 가면을 부수고 있었다. 킬러는 충격으로 인해 문 쪽으로 날아가며 회전한다. 신입의 주먹은 불타오르며 강력한 힘을 발산한다. 누군가 머리 위로 반다나를 두르고 다섯 번째 장로의 선단에 합류하여 의식을 잃은 사람들을 업고 오는 분대와 함께 이동한다. 다섯 번째 장로는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처음으로 자신이 즐거움을 느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복수를 마쳤다고 경고한다. 그는 그들에게 남은 것들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받았다. 빨간 머리의 여자가 한 깡패에게 발차기를 날려 깡패가 빠른 걸음으로 공중으로 솟구치게 한다. 그는 거대한 펀치를 준비하며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 그는 지도자를 공격한 자를 땅에 내리꽂으며 마무리한다. 다른 암살자들은 심각한 악마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노인을 응시하고 있다. 그는 왜 그냥 서 있는지 다가오는 이유를 묻는다. 그는 공격을 가하며 왜 방역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첫 번째 적을 쓰러뜨린 후 다음 적에게 두 번째 발차기를 날린다. 셋째는 한 번에 그를 덮치는 부드러운 움직임조차 보지 못한다. 이 녀석은 다른 녀석들을 맹수처럼 뒤쫓아 다니는 괴물 같은 놈이야. 그의 존재는 어둡고 주변을 무겁게 감싸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각 펀치는
엄청난 힘으로 적중하며 마치 날아가듯 그의 앞길을 막는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립니다. 총잡이는 시체들의 바다 한가운데서 말없이 지켜볼 뿐이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쓸모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자 대머리 남자가 입을 열고 잠시만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컬트 지도자에게 적이 오고 있으니 뒤를 돌아보라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순식간에 그를 제압하여 케첩을 쏟게 만들고 왜 자신을 불렀는지 묻는다. 다른 이들은 5번째 장로의 전투 부대에 갇혀 있다. 빨간 머리의 여자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재빨리 묻는다. 간단하죠. 그들은 사이비 교주에게 칼날을 겨누었고 죽음조차도 이 어리석은 자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 턱에 손을 얹은 채 총잡이는 그들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력이 인상적이고 그중 한 명을 자신의 편으로 두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이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눈에 띄었다. 그가 천천히 걷자 5번째 장로가 다가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는 아이처럼 보이는 남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간다. 그의 떨리는 손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곧 주인공은 손을 들어 올려 마스크를 벗기고 울고 겁에 질린 아이가 드러난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충격을 받고 분노하며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우리는 고아원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서 현금을 잃는 그를 본다. 옆에 있던 어른이 왜 제대로 묻지 않느냐고, 그렇게 비참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유를 물었다. 수염난 남자는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릴 거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마른 체격의 아이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사과한다. 그러자 순간의 친절함 속에서 그는 소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어린 소녀는 고개를 빠르게 저으며 없다고 말한다. 그가 일어나자 부하 중 한 명이 그녀가 이를 잊어버린 것을 두고 멍청하다고 불렀다. 그는 주인공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지만 총잡이는 장난치지 않고 김을 방해하는 남자에게 총구를 겨누어 머리에 총을 쏘아버린다. 김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부터 눈을 감고 있으라고 말한다. 지친 그는 이 비겁자들이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더러운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는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어린 소녀의 손을 잡은 채 그는 5번째 장로에게 소녀를 데리고 가는 동안 어지러운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나머지들도 잔인하게 제거하고 가능하다면 불태워 죽이는 것이 좋겠어.